안녕하십니까. 소셜사이언스 코리아 SSK 경희대학교 국제개발연구센터 그 이슈 배틀의 자장을 맡은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학부 문경현입니다. 저희 경희대학교 SSK 국제개발연구센터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개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대형 단계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배틀은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 지원을 주제로 지난 약 24년간 진행된 그 대북 지원에 있어서 그 논쟁이 됐던 보편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남북 관계 혹은 한반도의 특수성에 기반한 특수적 기반, 그러니까 뭐 차이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 접근법이 아닌 북한의 특수성에 기반한 접근할 것이냐, 이 두 상반된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오늘 패널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저한테 이제 제 왼편에 있는 분은 경희대학교 SSK 국제개발협력 개발 파트너십 연구단의 학술 연구교수로 계시는 홍지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홍지영입니다. 박수.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오른편에는 경희대학교 SSK의 이지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 그 세 가지 그 소주제를 가지고 이슈 배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의 그 경제난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의 그 내재적 그 특수성에 기인한 경제난이다라고 보는 접근법이 있는 반면에, 또 그 1990년에 그 사회주의 그 냉전의 해체와 함께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붕괴 과정 속에서 북한 역시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접근법입니다. 즉 북한 그 외부적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북한의 경제난이 시작됐다라는 접근법인데, 이 두 가지 상반된 접근법에 대해서 좀 저희 그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이제 그 원인이 어디서 왔냐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이러한 원인 진단에 따른 현재까지의 그 국제사회와 한국의 북한의 대북 지원 활동의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지난 약 한 24년간의 이제 국제사회와 북한의 교류 협력이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우리 그 배틀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북한의 경제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경제난의 시작은 1990년대 초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원조,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한 것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 그렇다면 이 경제난의 원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그 홍지영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북한 기근의 원인을 내재적인 요소보다는 보편적인 접근을 초점을 맞춰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지를 두 가지 정도 가지고 먼저 보여드린데요. 북한의 식량난은 사실 90년대 중초반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을 붙인 시기를 거쳐왔다고 하는데, 현재에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옛날에 북한이 한번 겪었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20년 동안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사실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라고 인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은 이제 배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밖으로 알려진 바로는 배급만으로는 식량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서 장마당이라든지 자가 이제 스스로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식량난의 배경은 어디서 있을까요? 사실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식량의 수요만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국내에서 식량의 생산이 식량의 수요만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생량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부족한 부분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식량 생산이 왜 수요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문제를 접근을 하려면 북한의 자연 환경과 자연 재해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자연 환경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리 시간에 많이 배웠다시피 북한은 전체 국토의 80% 이상이 산지이고 남한보다 조금 더 산지가 많은 상태이죠.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아서 빈번한 냉해나 홍수, 우박 이런 문제들 때문에 농업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생육기간이 굉장히 짧고 냉해가 있기 때문에 다수학 품종의 개발 및 보급에 제약이 있어서 초반부터 농업 생산에 그다지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반에 북한에서 접근한 부분은 산 비탈에 계단을 쌓아서 만든 다락밭을 확대를 한 것입니다. 다락밭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사실 굉장히 경사가 급한 언덕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밭 작물을 심어서 이제 그 부족한 식량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족한 경작지 확보는 일시적으로 식량 생산 양을 늘릴 수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난개발을 초래를 하였고 또 아울러 산지에다가 이제 밭을 만드는 바람에 산림 황폐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락밭에서는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이 이제 흘러내린 흙들이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강바닥의 높이를 높이는 바람에 관계에 중대한 지진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다락밭을 개발하기 위한 무분별한 개간이나 벌채 등으로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자연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이런 처음으로 북한이 아주 극심한 인도적 위기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으로 식량난을 겪었는데요. 당시에 그러면 얼마나 이런 산림 황폐화나 토지개간 문제가 자연 재해 문제로 연결되었는지를 좀 보는 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태풍, 홍수 뭐 이런 게 거의 매년 지속이 됐었는데요. 근데 사실 태풍과 홍수는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고 남한과 북한이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겪는 문제인데 그럼 왜 북한만이 이렇게 이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계속 지속적인 피해를 얻느냐, 이것은 다만 이제 북한의 자연 환경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여태까지는 북한의 내부적 자연 환경에 대한 이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외부 요인을 살펴보자면요. 당시 90년대 중후반 냉전이 해체됨에 따라서 북한의 대외 무역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북한이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적인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단위당 면적 수확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비료 사용량을 높이면서 에너지 소비가 높은 수준의 에너지 집약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요. 냉전이 해체가 되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또 동유럽 우방 국가들의 경제 지원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에너지 집약적 농업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 공급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과 자연재해 그리고 이제 이미 황폐화된 그 자연 산림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겹치면서 식량 가용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듯이 자급자족이 어려운 선천적인 자연환경 그리고 지속된 가뭄과 홍수, 태풍의 문제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그리고 국제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식량 가용량이 감소된 것이 북한 기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진단하는 것이 일반론에 입각한 북한의 기근의 원인을 분석하는 접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지영 박사님의 교수님의 분석을 들으니까 정말 식량 생산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또 국제개발협력에서 이런 빈곤의 원인들을 분석하는 여러 이론에 따르면 단순히 이 가용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다른 접근법들을 제기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고요. 그런 그 권리에 기반한 그 분석들이 또한 그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지선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특수성 중심으로 좀 논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저결 문제라든지 앞으로 북한이 개발 협력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개발 원조가 북한의 저개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홍지영 교수님께서 일반화된 접근이라는 이 가지는 이런 좋은 지점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특수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물론 보편적인 접근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특수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북한 사례에 있어서 특수성이 강조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 정도를 앞으로 제가 강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1990년대 대기근 사태를 맞이하게 됐고요. 이것을 현대 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극심한 상태의 기근 사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특수한 맥락들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체제적인 특성이라는 것, 특히나 냉전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적어졌는데, 그 중에도 살아남은 몇몇 소수의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중에 하나이다라는 특수성. 세 번째는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빈국과 또 비교해봤을 때 많은 중요한 맥락 중 하나가 취약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국내적으로 통제 속도 굉장히 높고, 취약 국가가 아닌 굉장히 어떻게 보면 efficiency가 굉장히 있는, 좀 통제와 감시가 잘 되어 있는 국가로서 다른 빈국가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 가지 지점을 가지고 좀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홍지영 교수님께서 북한의 기근 원인, 일반적인 맥락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체제적 특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체제적 특성은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얘기해 줄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은 예전부터 구소련 연방의 원조, 무역에 상당히 수준 의존했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라든지 자본주의를 채택한 블록과는 경제적 고립, 정치적 고립을 했었던 국가입니다. 비록 냉전이 끝났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군사적인 도발로 인해서 국제사로부터 경제 제재를 계속적으로 받아왔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엄청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지금 현재 아주 최근에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지금 2017년, 18년에는 거의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무역 수지를 보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아주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경쟁난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난뿐만 아니라 지금 기근 경험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학술적 시도들도 있어 왔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인 접근도 있고요.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을 분석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대기근 사태라는 이 역사적인 이 이벤트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생산의 그 양 자체, 인구가 요구하는 식량량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러한 기근이 발생했다고 보는 접근은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접근이고 기본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경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다른 접근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식량 접근의 정도, 권리 차원에서도 얘기하는 법이 있지만 2000년도 이후서부터는 신기근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정부와 국제사회 대응의 문제점을 가지고 기근을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한 사례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아니면 다른 빈국에서 나타나는 기근 사례와는 좀 다르게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근을 설명할 때 내전, 에이즈, 원조 개입, 취약국가라는 맥락에 설명하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적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제적 실패다, 제도적인 실패라는 차원에서 기근을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도 있어 왔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체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쿠바라는 국가와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쿠바도 기근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심각한 수준의 식량난을 1990년도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체제적인 특수성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쿠바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비에트 연방의 하나의 위성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이전에는 발전에 있어서는 무역과 원조를 대부분 소비에트 연방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큰 공산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이 몰락하고 나서부터는 원조가 중단이 되고 무역 관계에서 다각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난과 식량난, 그래서 대극은까지 촉발하게 됐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쿠바, 북한과 같은 작은 공산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국제적인 수준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체제 내부적인 상황상도 이런 국가들은 여전히 식량 생산과 배급에 있어서 계획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도 배급함에서 붕괴가 돼서 더욱더 심화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거 무시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기근을 설명할 때도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가 특수성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일반적인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지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홍지영 교수님께서는 식량 절대량의 감소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 이지선 교수님께서는 그 외에 북한 내부의 그 주체 사상의 한계, 그다음에 계획 경제의 한계, 실패, 그다음에 또 핵 문제 역시도 이제 그 슬라이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핵 개발을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국가가 자체적으로 식량 위기에 닥쳤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원조라든지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책무인데 북한이 그 핵 개발 이슈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대립을 하면서 그런 그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그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 또한 그런 문제 또한 북한의 내재적인,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선 교수님의 그 슬라이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북한이 그 이제 철저한 통제 체제 하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정부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랑 다르게 그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그 북한의 체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를 그 주민들이 스스로 바꿔내지 못하는 그런 통제 체제의 특성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북한 식량난이 지속이 되는 하나의 이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반된 북한의 경제난에 대한 상반된 그 해석의 접근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접근법을 추진하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 즉 그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접근법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25년 동안 국제사회, 특히 이제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는지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편적 접근에 기반해서 지난 25년간 북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경윤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식량 가용량 감소 접근은 사실 이 기아의 원인을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식량 공급량의 감소에만 국한을 시키면서 이 원인과 책임을 당사국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로 치부를 하면서 기아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대북 지원을 인도적 지원에 기반해서 여태까지 25년 동안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북한은 2004년에 인도적 지원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디클레어를 하면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속되던 사업들이 그 당시에 다 종료가 되었던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현재도 북한의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기구라든지 국제 NGO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정신, 인도적 지원 원칙에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북핵 문제로 인해서 대북 제재가 유엔의 대북 제재나 미국의 대북 제재가 점점 이제 가중되면서 이 대북 제재에서 면제를 받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유일한 조건이 사실은 인도적 지원에 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의 부분을 조금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 저희가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정의는 자연재해나 인위적 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고통을 경감시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인도적 지원의 특징은 특히 이제 개발협력 일반 사업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전통적인 인도적 지원은 단기적이고 일방적이고 수혜적인 특징을 보이고 행위자의 중립성, 즉 비정치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도적 지원의 단기성, 일방성, 수혜적인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고 북한이 좀 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외부 지원을 받더라도 좀 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을 선호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또한 이런 인도적 지원의 성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도적 지원은 이런 비정치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주의, 공평, 중립, 독립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요. 이 인도적 지원 원칙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을 기반하고 있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인간 안보 이런 것들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접근법은 사실 이제 그 타이틀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듯이 이 인간이라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그 목적 그 자체이고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개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그런 인간 중심적 접근법이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빈곤으로 인해서 빈곤하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주자 이런 차원의 논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식량, 물, 주거, 위생, 교육과 보건의료 등의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간 안보 접근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포함해서 인도주의 원칙과 규범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국제 인도주의 레짐이 제시하고 있는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접근법입니다. 이 두 개의 접근법의 공통점은 초점이 인간의 존엄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말씀드렸듯이 94년, 95년에 북한에서 큰 홍수 피해를 입으면서 북한이 최초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북한이 국제사회 행위자들과 일을 하려다 보니 이 창구를 하나로 통일을 해서 큰물 피해 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최초의 그 북한의
대북 지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채널이 되었죠. 그래서 외무성 산하 기관이긴 했지만 식량 수급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 모든 국제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었고, 홍수 피해를 복구한 이후에도 이름은 그대로 콧물피해위원회라고 유지를 했지만 국제사회의 상호 활동을 관리하는 상설 기관으로서 2000년대 중반까지 기능을 했습니다. 이 큰물피해위원회는 북한 내부에 이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사회 행위자들을 대응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무소를 두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는 행위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섭 담당자 역할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셔널 레벨, 국가 수준, 전 국가의 범위를 커버하는 수준, 그리고 지역 수준, 프로빈스, 도별,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더 실핏줄로 내려가서 현장 수준, 커뮤니티 레벨, 이렇게 세 개의 층위로 구성이 되어서 이제 그 내셔널 레벨인 평양 사무소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이제 지역 수준이나 현장 수준으로 내려가면 실무를 맡은 사람들끼리 손발을 맞추어서 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다자기구들도 있었고요. 국가 양자 원조도 있었고요. 또 국제 NGO들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행위자들이 반드시 콧물피해 대책위원회를 통해서만 국제 원조를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94년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은 예외적으로 콧물피해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의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그 국제사회 행위자와 어떻게 매칭이 되어서 활동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같은 경우는 큰물피해 대책위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95년도보다는 조금 더 늦게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행위자들은 국제기구와 그리고 이제 미국 NGO, 유럽 NGO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크게 구별을 하자면 국제기구는 맨 아래 칸에 보시다시피 WFP라든지 UNDP, 유니세프, WHO 정도가 가장 주요 행위자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행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북한이 인도적 지원 타이틀로는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디클레어를 하고, 행위자들과 이제 공여 행위자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북한 사업을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생겼고요. 그 중간에도 이제 북한의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북한 내에서 충분히 공평하게 디스트리뷰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먼저 북한이 2004년에 디클레어를 하기보다 전에 북한 사업을 철수한 행위자들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수원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N 기구들을 상대하는 국가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이제 바이래터럴 액터들, 그러니까 공여국들을 상대하는 유럽국, 아태국, 미국국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NGO, 미국 NGO, 한국 NGO를 각각 상대하는 행위자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해하고 함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94년의 큰물피해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제사회의 활동을 채널을 하나로 모아서 대응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2004년 이후에는 이 각각의 액터들에 대해서 북한이 하나의 자기 이제 정부의 하나의 기관과 매칭을 시키면서 사실 굉장히 프래그멘티드된, 분절화된 형태로 나눠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 그 분절화된 원조 공여 체제, 원조 수원 체제가 얼마나 많은 비효율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큰
비효율성이 큰 형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됐을 때 국제개발 협력 행위자들이 간의 협력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거버넌스 체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5년간 국제사회가 어떠한 어떠한 접근법과 어떠한 규범,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과 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이론적 어떤 접근법들, 그다음에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참여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그 협업 체계라든지 북한과의 소통 체계, 조직 이런 것들을 운영 유지해 왔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런 보편적 규범이나 이런 접근법과 또 반해서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남북 간의 특수성에 기반해서 식량 지원을 혹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 역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또 그 실제 그 현상,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과연 그 북한이 국제사회가 보편적 가치에만 기준하여 근거하여 북한과의 교류 협력, 북한에 대한 지원을 했는지에 또 의문시되는 그런 그 대목들이 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인지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주신 논의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국제정치적인 맥락을 조금 더 비춰보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특히나 국제사회라든지 그 이전에는 구소련 연방이라든지 중국의 지원을 다량 받아왔었던 그런 지원의 맥락에서 그럼 어떤 점을 우리가 어떤 특수성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차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주는 자의 입장과 받는 자의 입장을 한번 고심해 본다면 이 북한의 지원이라는 것은 정치화, 변동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던 사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냉전 시대 그리고 냉전 이후에 이 북한이 지원을 받는 맥락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북한은 냉전 시대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의 많은 원조를 받아왔고요. 이 원조를 받으면서도 한국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본주의 진영 원조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 내지는 비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소비에트 연방이 몰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대극은까지 맞이하고 나서부터는 앞서 언급하셨듯이 1995년도부터는 이들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태도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약 10년 동안 대규모의 원조가 유입이 되게 되고요. 2005년도에 이들이 더 이상 인도주의 원조를 받지 않고 개발 원조로 바꾸겠다라는 천명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어느 기근을 맞이하거나 어느 한 인도적 사태를 맞이한 국가보다 훨씬 많은 원조를 받은 국가입니다. 또한 한반도 관점에서도 봐도 특수성이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지원하자는 주의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제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결국에는 김정은 정권, 그 이후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 정권의 체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원조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지원하지 말자라는 주의의 그러한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는 자의 입장이 충분히 받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러한 다이내믹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느 국가와 달리 핵무기라는 이슈와 원조는 상당한 연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왜 이 두 이슈가 연동이 되어 있느냐? 북한과 그 주변국들이
서로 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유도하거나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요한 도구로 쓰였던 것이 바로 지원이라는 겁니다. 이 원조라는 것이 항상 따라 붙었기 때문에 원조와 비핵화는 같이 움직이는 굉장히 큰 연동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까지 북한 정권이 1993년도부터는 약 150건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약 6건의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실시할 때마다 주변 국가에 항상 네고시에이션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원조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실험,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왜 주었느냐, 체제적 정당성이라든지 자기 국가의 강성 대국이라는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에서도 했겠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원조를 더 많이 유인하고자 하는 전략이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주는 자 입장에서도 특히 미국이라든지 한국, 일본 등도 이런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이제까지 많은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무기 이슈는 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아무리 이 핵무기 위협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인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제재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이 제재 상황이라는 것이 원조의 흐름도 사실 원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최근에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지원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느냐, 인도주의적인 지원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약간 짙은 그 막대 같은 경우에는 요구되는 양을 측정한 것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들어가는 원조량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원조량이 필요의 양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의 원조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경제 제재라는 특수한 상황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한국 같은 경우에 대북 지원이라는 것이 노무현 정권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원조가 들어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대북 지원이 굉장히 고갈되고 상당히 양이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원조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국제 지원을 받았던 수가의 맥락을 한번 본다면 이들의 태도는 사실 굉장히 변화무쌍했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 1995년 원조를 받기 이전에는 이들 원조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하면서 태도의 변화가 또 생기고 국제사회 원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앞서 언급드린 쿠바라는 사례라도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상반되는 행보입니다. 큐바 같은 경우에는 그 돌파구를 원조에 찾지 않고 다른 외교적인 수단을 강구하고자 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원조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북한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2001년 피크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995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다양한 원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식량 원조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01년도를 보시면 가장 피크를 그리고 있고요. 그 이후서부터 서서히 줄어서 2010년도에는 정말 작은 양의 지금 식량 원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원조를 급격하게 많이 받다가 또 2년도부터는 그 원조 수 갑자기 이렇게 규모가 사그라드는 이 변동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요, 더 이상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받지 않고 개발 원조로 전환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좀 굉장히 특이하고 전략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또 주목할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입니다. 체제 정당성 차원에서 이들은 국내적으로 빈곤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관련된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원조 기구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원조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접근성들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고, 모니터링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들은 아직도 이 북한이라는 국가가 원조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원조는 흡수하고 싶으나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들은 사실 아직 하고 싶지 않은 그 거부감들이 상당히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맥락에 나타난 수혜국들의 전략적 태도가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지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지선 교수님이 그 제시하신 그 표에서만 상당히 재미난 이슈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군 한국 정부의 그 대북 지원의 규모가 상당히 그 변동의 폭이 매우 큰데요. 그 변동의 폭이 왜 크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볼 때 북한의 그 인도적 수요, 북한의 식량난이 줄어들어서 식량 수요, 그 식량 필요, 북한의 그 인도적 지원의 그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식량의 그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에 대한 지원이 감소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볼 텐데 그게 아니라 북한에는 여전히 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남북 관계 혹은 그 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 국제사회의 그 대립 그 이슈들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라는 게 그 이지선 교수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그 홍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포인트는 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북한의 인도적 수요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지 북한과 남북 관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 혹은 북한 국제사회의 관계에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인도적 상황이 아닌 비인도적 이슈와 연계돼서 지원이 됐다는 게 문제고, 많은 국제기구들,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은 인류 보편의 가치, 인권, 인도적 가치에 기반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결정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에 대해서 이지선 교수님께서는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북 지원은 그것과는 좀 다소 무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은 여전히 이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원이 가지도 않은, 그러니까 지원이 감소한 그런 그 기간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때는 딱히 인도적 지원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 국제사회 혹은 한국으로부터의 대북 지원이 급증하는 그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그 저희 소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한의 그 경제난의 원인을 해석하는 그 다른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틀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 지난 25년 동안 그러면 어떤 접근법에 기반해서 국제사회와 한국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 협력을 해왔는지 상반된 입장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2021년 현재 앞으로 그러면 북한에 대한 지원,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어떤 접근법 혹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선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지금 현재까지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의 공략이 굉장히 심하게 부침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적 지원의 가치, 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접근에 기반을 해서 대북 지원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 그 국제개발협력의 일반적인 접근의 방식으로 향후의 북한 개발 협력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국제 개발 협력의 잣대라고 지표라고 볼 수 있는 SDG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연계해서 북한의 현상을,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접근을 기반을 해서 북한의 개발 협력에 대한 논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지표만 먼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북한 개발 협력에 대한 상세 논의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부분은 이제 헝거 지표죠. 정말 기하 지표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2004년, 2003년, 2004년에 가장 이제 낮은 수치를 보이고 2005년부터 점점 이 헝거 지수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47.6%, 그러니까 사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인구가
이 배고픔의 상태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이제 깨끗한 물과 위생에 관련한 지표인데요. 사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안전하게 공급되는 마실 물을 얼마만큼 이제 공급받고 있냐는 66.6%라는 상당히 높은 이제 최빈국의 경우에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북한의 상수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유지 보수의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인프라 자체는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은 건데요. 이것과 연관해서 수생태계 문제라든지 이 위생의 문제, 개인 위생, 화장실을 한 가구당 하나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이제 위생 시설, 비누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는지, 이런 이제 디테일한 지표들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높은 수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점은 역시나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이 깨끗한 물과 위생을 갖춘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북한에 대한 이제 인도적 지원, 가장 기본적인 식량이라든지 식수 혹은 위생, 그러니까 개인 위생의 문제는 또 이게 질병의 문제, 수인성 질병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 모자보건이라든지 이런 건 보건 문제랑 사실은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할 때 북한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봐왔던 대로 25년간 그래도 여러 행위자가 대북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남북 관계도 부침이 있었지만 남북 관계가 안정적일 때는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있어 왔는데, 북한이 체제를 계속 고수하면서 이제 지금은 더군다나 핵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제재가 가중되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북한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라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지점들이 포착이 된다는 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로 볼 수 있는 점은 이제 UNDP랑 같이 대북 개발 지원 활동 5개년 전략을 북한 당국이 세우고 있는데요. 이 북한 당국과 UNDP가 공동으로 세운 5개년 전략 중에 핵심, 특히 이제 2017년에서 2022년 계획의 핵심은 그 간에는 대북 지원이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 왔는데 SDG의 목표와 발을 맞추어서 2017년, 2022년 계획에는 사회 인프라 개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이 동문서에서 이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이 인권 기반 접근에 기반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항상 대북 제재 문제와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요. 북한이 아직까지는 전향적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식화시켜서 우리가 개선하겠다 이런 정치적 의지를 보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국제 행위자들에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개선시켜야 한다는 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전략을 세우는 시점쯤과 맞춰서 2017년 10월에 북경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UN 에스캅 회의에서 이 북한이 스스로 SDG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연계를 추진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2년 뒤에 열린 블라디보스토크 UN 에스캅 회의에서 이때도 국제 다자 이해관계자 포럼이 열렸는데요. SDG가 북한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발표에서 물론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SDG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개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목표한 바와 차이가 난다는 갭의 부분을 인정을 하였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 회의 역시 고무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7월에 이 SDG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자발적 국별 검토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가 심각하게 확산이 되면서 회의에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올해에 제출 예정으로 북한 내부에서 이 자발적 국별 검토 보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 협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규범이라든지 레짐이라든지 이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 동의하고 여태까지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서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만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지영 교수님께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을 남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제사회가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매 10년마다 채택을 해왔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2015년까지 기간으로 하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 MDG를 채택을 했고 2015년에 MDG가 끝나고 SDG라는 글로벌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 SDG라는 국제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용의 그 언어로 북한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남북의 특수성에 기반한 남북 간의 우리 민족끼리의 거래적 관점에서 북한을 접근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대립된 시각이 있는데, 우리 홍지영 교수님께서는 그 국제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SDG라는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북한이 이 SDG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떤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남북 간의 그 특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기반한 접근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 또한 비중 있게 또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이지성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지성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는 SDG 기회와 그리고 이제 SDG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좀 달라진 태도, 정보를 좀 더 공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좀 최근의 모습들을 좀 그려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태도를 좀 더 조심스럽게 살펴본다면 SDG라는 국제 규범이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좀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북한 사례에는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차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SDG라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앞서 문경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것은 국제사회가 발전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현상을 어떻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느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17가지의 대목표와 그리고 160여 가지의 소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각자 지표를 가지고 어떤 국가가 어떠한 지점에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아주 체계적인 잣대인데요. 근데 이 잣대는 사실은 굉장히 그 잣대를 맞추기에 상당한 양의 개발 통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발 통계들이 풍부하게 만들어지긴 여러 가지 여건적인 문제라든지 역량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SDG라는 아주 좋은 잣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당히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북한은 그 여느 개발도상국보다 더 정보라든지 개발 통계의 그 내용이 굉장히 적게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사실은 SDG 아무리 좋아도 북한을 보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는 국제 규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SDG 맞이를 한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북한이 이제는 조금 더 참여하고자 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가시화됐습니다. UN 전략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보시더라도 4가지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의지를 좀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데이터와 개발, 데이터 개발 운영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이전엔 북한은 상당히 거부했었던 부분을 이제는 조금 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는 그런 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북한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MDG 시대 초창년 개발 계획서부터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 정부가 생성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아직도 그렇고 예전에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95년대 국제 지원이 유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어디 부분에 더 원조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알려면 데이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2005년 그리고 2010년 지금까지도 이런 데이터들, 빈곤이 어디가 심하고 어떠한 취약계층이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국제기구에서도 여러 국가들, 거의 모든 국가들의 빈곤 상황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란 국가는 굉장히 다 누락이 되어 왔었고 아주 몇 번의 오케이전리만 몇 번 데이터가 공개된 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많은 경우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SDG 1번 골이 빈곤 종식 목표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빈곤 인구율 자체도요.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국제사회라든지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추정치를 가지고 있지 직접 조사라든지 북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SDG 시대에는 비약적인 변화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SDG 앞서 말씀드린 17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북한은 20% 정도의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라고 보는 반면 최대로 보더라도 한 40% 정도밖에 채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DG, 또 아까 홍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믹스, MICS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기아에 대한 데이터 많이 있고요. 얼마나 수자원에 접근 가능한가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poverty, 빈곤이라는 개념 자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의지는 포명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국제사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빈곤에 대한 개념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 이런 부분은 아직도 더 앞으로 향상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SDG라는 보편적인 기준 발전 목표가 가지고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지만 북한이 한 사례를 봤을 때 정보의 공개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북한 체제상 특수성을 봤을 때는 SDG라는 그런 잣대가 항상 좋은 잣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도 언급을 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북한 사회가,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그 실질적인 수용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좀 더 이러한 국제적인 놈이라고 할까요? 국제적인 이러한 규범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국제사회라든지 한국 정부의 유연한 접근, 전략적인 접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인 접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북한의 원조가 이제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들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적 특수성,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조의 전략적인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데이터를 공개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태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들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지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국제사회, 북한이 SDG에 대해서 상당히 환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마치 당장 이행할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으나 실제로 그 SDG 이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데이터 공개와 정보의 투명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SDG라는 보편적 접근 틀로 북한을 바라보는 게 북한과의 교류 협력의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설정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 경제난의 원인 그리고 그 원인에 기반한 그 다양한 그 접근법,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 두 분의 교수님이 지금까지 연구하셨던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토론 시간에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두 분의 교수님의 배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홍지영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SDG로 명명이 되는 그런 보편적 접근법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특수한 관계, 입장,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SDG라는 워딩을 쓰게 됐을 경우에 남북한의 특수관계, 우리 민족끼리 과거에 햇볕 정부, 햇볕 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재도 이제 문재인 정부도 햇볕 정책에 기조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남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남북한의 단순히 인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는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같이 풀어내고자 하는데 과연 이 SDG라는 워딩을 쓰게 됐을 때 과연 그런 한반도 특수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국이 북한에 대하는 트랙이 다양화돼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남북 교류 협력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이라든지 북한의 체제 변화, 마지막 이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단기에 이런 부분이 큰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영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성 양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과 국제 NGO들을 통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민간 기업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져야만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었을 때도 북한과의 채널이 완전히 끊겨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 단기의 목적, 중기의 목적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통일과 북한의 체제 전환을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강도 높은 남북 교류 협력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사실 이제 유엔이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라는 이 HDP 넥서스 역시 이 북한을 대하는 한국의 트랙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지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엔이 강조하고 있는 이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넥서스는 사실은 별도의 트랙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활동과 국제개발협력 활동 그리고 평화운동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활동이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현장에서도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요 요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적 지원 활동과 국제개발협력 활동 그리고 평화운동이 비교 우위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별로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투입이 되고 또 협력 관계에 따라서 중첩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고
최종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같은 지역과 같은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이행을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초기 인도적 지원으로 시작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지원을 하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와 같은 트랙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가 사실상 이제 남과 북의 문제이긴 하지만 남한과 북한 당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이기도 하고 또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뤄가는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점을 고려를 할 때 이 SDG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북한 지원이 남북관계 교류 협력 그리고 북한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에서의 평화통일 이런 부분과 완전히 별개라든지 다른 트랙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SDG에서 SDG 16번에서도 평화, 제도, 인권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SDG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홀리스틱한 개발 문제의 접근 방식을 남북 관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질문 이지선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년간의 남북 관계가 그 특수성을 기반으로 그 협력을 시도를 한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특수 관계에 기반한 그 접근법이 북한의 경제난 해결 혹은 여러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다라는 비판적 평가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또한 교수님의 여러 가지 분석을 바탕으로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보면 오늘 이 핵심적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으로 달려가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제가 한 얘기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 하지만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 문제, 평화 문제에 있어서 사실 개발협력 원조라는 것들 여러 가지 시도들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큰 진전은 없었지만 작은 진전들, 의미 있는 진전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거기에는 원조라는 지원이라는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꼭지가 있다는 점들. 지원이 있었고 이것이 마중물로서 북한이 개방을 좀 한다든지 북한 정권이 좀 더 경제 개혁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시정화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의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이 지원이라는 것이 평화와 비핵화라는 큰 목표까지는 아직 달성을 못했지만 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평화 문제, 통일 문제라는 것에서는 원조라는 도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극단적인 판단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원조의 주는 층위도 다양하게 시키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라는 것이 유도될 것이고 그 변화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비핵화에 대해서 직접적이거나 가시적인 그러한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특히 한국 정부 아니면 이제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SSK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개발파트너십 연구단의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 지원을 주제로 이슈 배틀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지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약간 비판적인 그 어프로치, 접근법
분석, 평가를 해주셨던 그쪽의 주장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건 이지선 박사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주제가 이슈 배틀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한 북한 개발 협력이라는 그 대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 논쟁에 있는 그 이슈들을 저희가 세 개의 질문들, 경제난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해결책에 대한 그 상반된 그 양 두 진영의 그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SDG로 가야 되냐, 남북 간의 특수성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가야 되냐, 이 세 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우리 이지선 교수님께서는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남북 특수성, 그 다음에 그 엔타이틀먼트 어프로치, 권리의 박탈, 북한의 체제에 기인한 그 경제적 원인, 체제에서 기인한 경제난의 원인을 찾아보셨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신 거지, 우리 이지선 교수님의 개인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들. 또 마찬가지로 홍지영 교수님께서는 SDG라는 워딩과 접근법을 가지고 이슈를 바라보고 또 분석하고 정리하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역시도 홍지영 교수님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제 쭉 이제 그 학계나 이런 NGO라든지 국제기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상들을 정리를 하셔서 이 배틀적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업무 분장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여나 이 오늘 그 유튜브 클립을 보시고 이지선 교수께 너는 왜 그런 그 접근법을 하니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북한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주요 이슈들을 오늘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북한의 경제난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해결책, 어떤 접근법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또 연구 학계에서도 분열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홍지영 박사님 말씀하신 식량의 생산량이 문제다, 그쪽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실제로 북한의 체제라든지 북한의 정치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저희가 잃게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북한의 체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연재해, 대외적인 요건들을 우리가 간과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바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그 접근법이라든지 이론을 가지고 이슈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균형 잡힌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 개발 협력이라는 주제를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가 사상이나 이념에 접근해서 이거 북한 이슈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상이나 이념에 기반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인권의 어떤 모든 인류의 인권이 실현이 되는 그런 사회를 이념이나 이 사상으로 이념으로 잡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이 사상적 이념적으로 이게 딱 매도가 돼서 그 시각으로 어떤 이슈를 바라볼 때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팩트를 왜곡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합니다. 특히나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런 접근법들,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북한 개발 협력이라는 이슈를 바라볼 때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상반된 어프로치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이념적 어떤 사상에 기반을 해서 북한을 바라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이 북한 개발 협력에 대한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이지선 교수님, 홍지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SSK 이슈 배틀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